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별도 영상, 그러니까 컨텐츠는 프랑스 2024 총선을 앞두고 우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역사에 기반한 나름대로의 우짜의 그 평가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컨텐츠의 또 다른 목적은 과연 이런 그 내용을 다뤘을 때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횟수가 얼마나 과연 낮을까, 거기에 또 이 나름 목적이 좀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본론,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국민연합, 그러니까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과 악마화, 둘 중에 누가 더 위협일까,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24년 7월 7일 일요일, 프랑스는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 또는 구국민전선이 이끄는 최초의 극우 정부를 갖다가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종류의 정치가 프랑스 정부로 등장한 때는 사실상 유일한 때입니다. 독일 점령기인 1940년대 필리프 페탱 원수와 에두아르 달라이에 총리 치하였을 때였고, 프랑스를 넘어 보다 넓은 범위로 보면 1932년 독일 마이바르 공화국 총선 이후 극우 정당, 즉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이 주요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내 다른 정당 또는 정치 단체들은 프랑스를 혹시라도 장악할지도 모를 21세기판 파시즘에 대해 울부짖으면서 서둘러 극좌파와 함께 해야 할까요? 우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합이 파시즘의 원형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민족성에 대한 좁은 이해, 외국인 혐오적 어조, 지도자 숭배, 컬트 문화 같은 거죠. 지도자 숭배 같은 여러 가지 속성을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갖다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파시즘의 원형에 얼마나 비슷한지 국민연합이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짜는 국민연합은 프랑스 현대사에 깊게 뿌리를 둔 정치적 전통의 후계자라고 봅니다. 국민연합에게 그저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요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국민연합이라는 특별한 프랑스 우익 정치 브랜드는 제국 건설의 꿈과 구원자, 구세주, 영어로 하면 세비어가 되죠. 구원자 숭배를 추구하는 보나파르트주의, 즉 보나파르트파와 도시 중산층과 번영의 약속에 의존하는 오를레앙파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우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합에서 목격되는 특별한 정치 브랜드는 1879년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이죠. 1879년 대혁명에 반대하는 슈아네리 또는 올빼미당 또는 왕당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아네리로 대표되는 슈아봉기에서 처음 표현됐다고 봅니다. 참고로 슈아봉기는 슈아네리 초기 운동에서 처음으로 반좌파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슈아네리 초기 운동에서부터 처음부터 반좌파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슈아봉기 자체가. 슈아 봉기 또는 슈아 반란, 왕당파 반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일단 프랑스어로 하니까 슈아 반란은 프랑스어로 표현할 경우 게릴라전, 게릴라 워페어 또는 자크리의 조잡한 버전으로 일어난 데 반해서 19세기 초년에 스스로 진화한 극우 운동, 프랑스 극우 운동, 울트라 라이트 무브먼트죠. 극우 운동은 심화되는 산업화로 인해 점점 팽창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적이었던 국가 정체성의 상실을 걱정하는 소위 뿌띠뿌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소시민 요렇게 되겠습니다. 뿌띠뿌띠 부르주아로 알려진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도시 기반 어반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급진 우파와 급진 좌파로 분열된 프랑스 정치는 지속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실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되었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해당 인물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이후에는 거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프랑스 극우파는 항상 세 가지 분노를 먹이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 극우 사상가들은 1643년부터 1763년까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 알기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패권국 뭐 이렇게 되겠죠. 당시 1643년부터 1763년까지 패권국이었던 프랑스에 대한 외세의 음모, 즉 혁명으로 인한 왕정의 상실을 항상 거론했습니다. 두 번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광팬이자 최고의 프랑스 급진 우파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로베르트 브라지야크는 미친 야망이라고 불렀던 일의 결과로 인해,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로 인해 제국과 프랑스의 피, 그러니까 뭐 바꿔서 말하면 혈통 뭐 이렇게 됩니다. 블러드가 사라진 것을 갖다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브리자 야크는 자신의 소설 차일드 오브 나이트에서 유럽인들의 지도, 맵, 지도에서 프랑스의 피, 뭐 또는 뭐 혈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피가 다른 외부인들의 피 또는 혈통과 섞인 것을 한탄한 바 있으며, 훗날 브라지야크의 사상은 최초의 테러 단체인 악시옹 프랑스에즈의 이념적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1870년 프로이센 독일에게 프랑스가 패배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 프랑스 일부, 그러니까 극우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일부 작가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탈프랜차이제이션을 소재로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탈프랜차이제이션에서 비난의 손가락은 유대인을 겨냥했으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켰고,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 대위가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된 드레피스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게 탈프랜차이제이션 현상이 말이죠. 참고로 그 리시엥 라바테의 걸작으로 꼽히는 The Two Standards, 그러니까 두 개의 기준이라는 책에서는 프랑스가 두 개의 깃발 아래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주장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뭐 좀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여기 뭐 리시엥 라바테 얘기를 하면서 두 개의 깃발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요. 한 진영에는 프랑스의 프랑시트, 즉 프랑스 다움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대혁명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또 다른 진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혁명의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옹호하는 진영은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프랑스의 정체성을 무정형의 인간 그리고 형제애로 용해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문학적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프랑스 극우 작가로 뽑히는 샤를 모라스는 대혁명을 성경에 나오는 원죄, 원죄의 정치 역사적 버전으로 봤으며, 샤를 모라스의 책 카오스 앤 오더에서는 서구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국가의 최대 적으로 식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리비에 아벨은 자신의 책 굴욕에 대하여에서 사회 전체에 걸쳐 고통스럽다고 묘사한 여러 가지 사례, 대표적으로 1954년 인도 차이나에서 프랑스군이 겪은 디엠비엠프 참사 또는 디엠비엠프 재앙, 우리나라에서는 디엠비엠프 전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2년 디엠비엠프 참사와 1962년 프랑스령 알제리의 상실을 얘기하면서 프랑스 극우의 분노가 다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축적 때문일까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은 실제로 국가적 굴욕의 아픔을 외친 프랑스 정치인 자크 수스텔과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틱시에 비낭크루 등 수많은 인물들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뭐 베트남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베트남이나 알제리에서 싸운 일부 프랑스인들은 반독립 성향을 보였던 FAF, 프랑스 알제리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FAF와 비밀 군사 조직이자 극우 지하 테러리스트 조직이었던 OAS의 훌륭한 보병들이 되었으며 샤롤 드골의 프랑스를 내전 직전까지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 마리 르펜과 그의 12명의 동료들은 국민전선을 결성해 프랑스 내 분열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내 뭐 분노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리 르펜은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분노 그리고 하층 중산 계급의 걱정에만 기댈 경우 자신의 당이 투표를 통해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장 마리 르펜은 두 개의 핵심 지지층, 즉 스탈린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점점 환멸을 느끼는 도시 노동자 계급과 자유, 무역 및 세계화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쇠퇴하는 프랑스 농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 계급하고 프랑스 농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왕당파 우파와 급진적 혁명 좌파를 통합하려고 했었던 조르주 블랑제 장군의 전략을 갖다가 배웠다고 우자는 봅니다. 왜? 1950년대에 있었던 푸자디즘이라고 있는데요. 이른바 푸자디즘이라고 알려진 푸자드 운동이 있는데 요게 바로 이거 우자가 말하는 르펜니즘의 이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50년대 푸자디즘 또는 푸자드 운동 이 자체가 주요 지지층, 그러니까 주요 유권자층에 침투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이미 마린 르펜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든 극우 운동은 우리와 그들을 담론의 주된 템플릿으로 사용하는데요. 르페니즘 운동은 이민 반대 투쟁을 권력 추구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술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없거나 이민자 숫자가 소수인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투표를 얻는데 그러니까 득표를 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은 되었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전선은 2017년에 생겐 협정과 유로존 탈퇴를 요구할 정도로 이른바 우리와 그들의 담론에서 유럽연합을 다른 디어더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남 다르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놈이다. 외계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한 르페니즘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또 다른 프랑스 정치운동 유명한 드골주의를 차용했습니다. 드골주의가 보이는 아주 약간의 반미적 억양을 갖다가 드골주의 여기서 차용했습니다. 누가? 르페니즘이.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국민여성, 국민연합의 인상은 이 외국인 혐오, 그리고 반이슬람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그리고 유럽 회의주의로 묘사되는 인상주의적 스케치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주의적 스케치라고 하더라도 그저 인상일 뿐 정권을 잡겠다는 당의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제공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르페니즘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음식으로 가득 찬 뷔페 홈페이지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린 르펜의 젊은 동료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가 혹시라도 되면 실용주의로 인해 그녀의 정치적 적들마저 놀라게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바지 입은 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국민연합이 프랑스 유권자 중 아마도 40%를 차지하는
프랑스 최대 정당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합이 프랑스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국민연합이 프랑스 정치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짜는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합을 프랑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스레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우짜가 보기에 더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24년 프랑스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우짜가 프랑스 총선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 아마도 올해는 마지막이겠죠. 올해 마지막 말씀을 한번 생각을 갖다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토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아마도 보고 약속했던 북러 조약, 그러니까 푸틴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두 번째 얘기를 갖다가 1년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